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책읽는 백수입니다. 오늘은 7월 완독한 책 6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6권인데요. 먼저 제가 다 완독한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거든요. 자본과 이데올로기, 오만과 편견, 자유, 파브르 식물기, 희망, 북유럽 미술관 여행, 이렇게 6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개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줄거리 스포라든지 아니면 핵심 요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마치 예고편을 봤는데 결말하고 반전을 다 알려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 제가 줄거리 요약이라든지 스포라든지 이런 거 최대한 자세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좀 가벼울 수도 있거든요. 그치만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책 읽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정도의 제 생각도 정리해봤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책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책 난이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난이도는 이제 하부터 뽑았거든요. 하나는 일단 오만과 편견, 북유럽 미술관 여행, 이렇게 두 권입니다. 오만과 편견은 이제 다들 잘 아시는 고전 소설인데, 일단 이 난이도에서는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 한 권 한 권씩 소개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소개하자면, 자신이 옳다 믿는 오만한 자와 그리고 편견을 가진 자가 만나 문제를 일으키고 오해하며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당시 결혼과 상속을 향한 가치관과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거든요. 사실 애초에 고전 문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현대와 달리 그 당시 지녔던 가치관과 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고전의 매력인데, 이 책도 전형적인 그 고전의 힘을 담은 책입니다. 그치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애초에 문학 자체가 사실 난이도가 어렵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 문학 중에서도 이제 당시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역사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없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냥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와 설정만 잘 이해하면은 흐름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없는 책들. 오만과 편견은 다행히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북유럽 미술관 여행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숨어있지 않았으나 무관심에 몰랐던 아름다운 북유럽 미술관 이야기를 정리한 책이라고 썼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미술관을 우리가 대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웬만하면 잘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숨어있던 적은 없는데, 말 그대로 숨어있던 거와 다름없는 그런 미술관을 발굴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행복도가 높은 국가, 국민과 정부는 어떤 미술관을 추구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라고도 보거든요. 저는 애초에 북유럽이 행복도가 높잖아요. 이런 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미술관은 어떤 형태일까를 이제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책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다행히 쉽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권은 이제 독서가 처음이신 분들도 읽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난이도 중입니다. 책은 파브르 식물기와 희망을 제가 선택했는데, 먼저 파브르 식물기는 그 파브르 곤충기로 유명하신 파브르님이 이전에 남긴 식물기거든요. 곤충기보다 3년 먼저 빨리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1876년에 이 책은 이제 처음 듣는 식물과 종 이야기가 나와 사실 쉽지는 않아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읽히는데, 근데 이걸 하나하나 종을 다 이해하고 외우는 거로 생각해서 읽는다면 난이도가 쉽지는 않을 거로 여겨서 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다행히.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인데, 이 책이 이제 4월 21일 월요일에 선정하신 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자서전이거든요. 3월에 나왔는데, 현대사회뿐 아닌 미래에도 필요한 인간을 위한 메시지를 희망을 테마로 작성한 책입니다. 사실 자서전이니까 좀 쉽게 본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근데 막상 읽어보니 배울 점도 많고, 그리고 이분의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며 읽다 보면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래도 어렵진 않으니까 읽다 보면은 참 뜻깊은 내용도 많으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이제 난이도 상입니다. 이 두 책은 정말 웬만하면은 제가 독서가 아직 처음이시면 바로 읽지 않는 걸 권하긴 합니다. 먼저 자본과 이데올로기인데, 이건 진짜 아득해요. 내용이 아득하고, 그리고 분량도 아득합니다. 1297페이지예요. 그 중에서 1277페이지가 글입니다. 그냥 아득해요. 그러니까 독서가 습관이면 읽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이제 경제적 불평등과 이데올로기의 연관성을 고발하는 책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볍게 소개해드리자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유인데, 이 책은 이제 자유라는 개념은 어떻게 바뀌었고 누가 만들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학과 역사의 조합이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왜냐면은 자유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접근한 책이라고 여겼는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유의 역사라고 제목을 바꿔도 될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난이도는 중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익숙하지 않은 분을 생각하면 상은 줘도 되는 난이도다 여겨서 상으로 잡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 소개는 마치고요. 지금부터 책 한 권 한 권씩 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만과 편견입니다. 앞서 말했듯 제가 웬만하면은 줄거리 내용이나 스포 이런 거 전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만 대충 소개했는데, 아마 책을 안 읽은 분 혹은 책을 읽은 분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여깁니다. 일단 이 책은 오만과 편견은 결코 함께하지 못했다. 둘이 그걸 내려놓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었다 라고 정리가 가능한데, 오만과 편견이 적어도 로맨스 소설인 건 어느 정도 다들 아시고는 계실 테니까 이 정도는 제가 그래도 스포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썼는데요. 결국에는 두 남녀의 이야기거든요. 오만과 편견은 두 인물의 각각의 성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협화음을 이루던 정통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화해의 한 공존세계로 가자는 작가의 바람이 담겼다고 해설에 써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국 등장인물 중에서 전통적 가치를 따르던 인물이 있고 개인적 가치를 따르던 인물이 있거든요.
이 인물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부딪히고 충돌했는데 이 둘이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그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화해하니까 마침내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둘이 이제 화합하면서 함께 가기를 바란 건데 서로 상반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더라도 작가는 왜 이런 가치관을 담았냐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전통성과 근대성이 공존한 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18세기 말이 이랬거든요. 그리고 책 배경은 18세기 영국입니다. 소설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참이던 시기였죠. 전통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과 개인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하기로 결정했는지 일단 보여주고요. 소설에서는. 그리고 이는 급격한 산업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당시 영국 사회 가치관과 기존 풍습 등을 표현합니다. 우선 책에서는 이제 뭘 보여주냐면 당시 결혼의 풍습이라든지 재산 상속에 대한 거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상속은 이제 딸에게는 상속 안 해주고 그래서 딸은 결혼을 사랑 때문이 아닌 그냥 안정된 직장과 연봉을 가진 남성에게 사랑 없이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등장인물 중 한 명은 그런 가치관을 거부하거든요. 자신의 삶을 혼자 살더라도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주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는데 그런 전통을 버리고 아무튼 이런 가치관이 충돌을 하면서 하지만 그 충돌로 인해 서로를 다시 보게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결점도 찾아보게 해주며 마침내 서로 이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거를 책에서는 담았는데 좀 더 제대로 설명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책은 편견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악하게 보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악을 얼마나 선하게 보는 게 가능한지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시로 등장인물 중에 편견이 가득한 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딱히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상대가 그럼에도 매우 편견에 가득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 악으로 부정적이게만 봅니다. 반대로 정말 누가 봐도 쎄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인물은 계속 좋게만 보더라고요. 편견으로 가득해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편견에 대한 오류를 말하고 있고 작가는. 그리고 이제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을 해설하는 다른 유튜브 영상 어느 교수님 영상에서 본 건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요. 그게 딱 맞는 내용이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과 편견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고치기가 힘들며 오래가며 어떤 사람을 놓치게 하고 오해하는지 알려준 책이었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사람도 놓치게 하고 오만과 편견 때문에 반대로 나쁜 사람도 오만과 편견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괜히 곁에 두다가 큰일을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책이었다고 봅니다. 오만과 편견은 이제 최대한 스포 없이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했는데 스포가 부디 안 됐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북유럽 미술관 여행입니다. 말 그대로 북유럽에 있는 미술관을 소개하는 책이거든요.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이렇게 북유럽에 있는 5개국에 있는 대표적인 미술관 몇 개씩 선정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좀 그래도 여러분이 흥미를 있어야 할 만한 목차 제목 몇 개를 선정했는데 이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스웨덴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술관, 행복한 나라의 동화 같은 미술관, 우리 시대 가장 핫한 작가들을 만나는 보물선을 포함해서 여러 미술관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사실 이게 제목이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벼울 거라고는 예상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정도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읽었거든요. 결국에는 역사를 테마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몰랐던 내용과 교양도 쌓을 수 있는데 이 책은 진짜로 순수하게 미술관을 여행하는 책입니다. 가이드북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북유럽에 있는 어떤 미술 사조라든지 예술 사조, 예술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알게 해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와 여행 기록 정도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책을 처음 읽으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제 북유럽 미술관은 다른 국가의 미술관과 차별점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먼저 보통은 유럽에 있는 다른 강대국들을 보면은 보통 그 국가가 기존에 지닌 권력을 표현한 도구를 미술관 건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무력으로 약탈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이제 이 뒤에 있는 게 루브르 미술관의 건물인데 여기가 루브르 궁전이잖아요. 원래 궁전이라는 건 결국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을 위한 건물이었잖아요. 결국에 소수 권력자를 위한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미술관으로 개조해서 과거 권력과 위험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옛날 미술관일수록 그런데 근데 그걸 대중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중에게 얼마나 권력이 양도되었나 은유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 사회가. 결국 여기 루브르 궁전은 왕과 왕족 그리고 소수 귀족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그걸 현재는 대중에게 미술관으로서 개방했다는 것 자체가 프랑스라는 사회와 국가가 얼마나 민중에게 권력이 양도되었나 은유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데 북유럽 미술관은 그런 시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실 약탈한 작품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강대국일수록 옛날에 그걸 전시하다 보니까 예술품이 많아도 씁쓸함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여기 소개하는 미술관과 예술품은 그런 약탈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평화롭다는 느낌도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소개하는 미술관이 키스테포스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더 트위스트라는 건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미술관이 다리 역할을 해서 두 곳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자연하고 좀 조화롭고 아름답기도 한데 북유럽 미술관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보면은 진짜로 좀 평화롭고 아름답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으로 짓누르는 느낌이 덜합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진짜 덜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웅장하진 않아요. 때문에 포근하고 친숙합니다.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미술관이 특히 많아요. 그리고 누구나 아까도 말했듯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연과 제가 조화로운 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한 게 특히 루이지애나 미술관 모습이거든요. 이 두 사진이. 루이지애나 미술관에서 유명한 장소인데 이 거대한 창틀에 자연이 딱 밖에 비춰지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액자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각형 창틀이 하나의 액자가 되고 그리고 자연이라는 예술 작품을 보게 해준다고 느꼈는데 자연 광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계절 따라 풍경도 다르고 날씨에 따라 빛의 양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각각 풍경이 다르다 보니 항상 다른 재미를 주잖아요. 그게 자연의 재밌는 역할인데 그거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저는 표현한 장소였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진으로밖에 못 봤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느꼈어요. 꼭 사진으로 남겨보고 싶다. 눈으로도 남기고. 그리고 여기 옆에 루이지애나 미술관 바로 옆에 이렇게 뻑 뚫린 자연이 펼쳐져 있는데 보기만 해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품을 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자연이라는 예술을 보면서 내 마음의 교양도 쌓고 힐링하고 이런 공간이 많으니까 북유럽이 특히 이제 행복도가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북유럽 미술관 여행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세 번째 책은 파브르 식물기입니다. 이분이 파브르거든요. 이 파브르 식물기가 1876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사실 식물이라는 거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소리도 못 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찮게 볼 수도 있고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식물의 가치를 깊게 탐구하고 공존하길 바라는 순수한 한 남자의 기록이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실 삶의 흔한 식물이라는 종을 생명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경이롭게 보기를 택한 과학자의 첫 분석일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파브르가 왜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냐면 파브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파브르 식물기를 읽어보면은 신의 개입을 계속 믿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꽤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창조론을 믿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신이 창조한 존재가 의미가 없을 리가 없을 거라 믿음 덕에 식물이 신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게 가능했어요. 신이 창조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을 리가 없다. 아름답지 않을 리가 없다. 때문에 나는 그걸 탐구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래서 저는 매우 이 시각과 발상에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창조론 덕분에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었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보면은 과거는 과학과 종교가 사실 분리되진 않았거든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이제 파브르고 이분이 이제 칼폴 린네 혹은 칼 린나이우스라고 불리는데 최초의 분리학자거든요. 옛날에는 과학의 역할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잘 분류하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뜻을 찾아가는 게 과학의 역할이었다고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 파브르님이 이제 창조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과학과 종교가 그렇게 분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과학뿐 아니라 예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게 종교랑 분리가 됐던 시기가 그렇게까지 깊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확 분리된 거는 근대에 발명된 가치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윈하고도 친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윈하고도 충돌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을 주장했으니까요. 두 분은 친분이 있었는데 찰스 다윈도 사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하지만 1859년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친구지만 파브르는 종의 기원을 반박합니다. 물론 둘은 계속 친분을 유지하긴 했어요. 찰스 다윈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보니까 원래 이거를 책을 추가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해서 아내한테도 상담을 했거든요. 아내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추가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찰스 다윈이 어떻게 회고하냐면은 이제 내가 종의 기원 이거를 진화론을 발견하면서 내가 살인을 고백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회고했을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이 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파브르 식물기를 좀 더 짧게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못했던 당연히 생명이면 지녔을 터인 식물이 지닌 습성 말 그대로 생명이었으면 지니는 그런 습성 그리고 관찰에 의한 고전과학 이야기가 정립된 책이라고 여깁니다. 예시로 생명이면 당연히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식물이 잠을 잔다는 거 저는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식물도 잠을 자는구나라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스포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찰에 의한 고전과학 이야기가 정리된 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시로 이제 씨앗이 발화하면 결국에는 뿌리는 아래로 내려가고 줄기는 위로 뻗어가는 습성이 있다고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씨앗을 만약에 뒤집으면 어떨까? 그 뿌리하고 줄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은 뿌리와 줄기는 그대로 계속 반대 방향으로 뻗어갈까? 라고 궁금했는데 씨앗을 아무리 돌려도 결국에는 줄기는 무조건 햇빛 쪽으로 다시 뻗어가고 뿌리는 계속 땅 아래쪽으로 뻗어간다고 그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관찰했다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약간 우리가 초등학생 때 그 실험실에서 했던 그런 단순한 실험도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밌게 읽었는데 하지만 이 책은 아무래도 고전이다 보니까 1876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나 역사 같은 이제 새로운 이론과 관찰과 발견으로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분야는 언제든지 고전하고 현대하고 틀린 내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도 결국에는 그걸 피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제 희망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예를 들어 이제 희망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희망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처럼 이제 분열하고 갈등도 많고 그리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희망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우리 공동체와 개인은 현대 사회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여러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책은 결국에는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교황님이 살아오신 이야기와 그리고 그런 철학과 가치관을 희망이라는 테마로 정리한 건데 이 책은 사실 단순히 희망만 정리한 게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우리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하거든요. 특히 종교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중요한 건 종교가 아니고 종교가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닌 미움을 종교로 정당화하는 게 문제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슬람인이라고 해서 기독교를 미워하는 게 아닌 서로를 미워하는데 종교로 말 그대로 정당화한다는 거죠. 신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명분만 찾아서 종교라는 이유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인간을 만들 때 서로를 미워하기 위해 만들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지닌 진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보라고 책에서 꾸준히 부탁해요. 폭력이야말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뜻깊었다. 물론 제가 무교긴 하지만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종교를 다시 보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결국 희망이란 무엇이냐,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현재 가장 필요한 힘이다. 현재 사회에서. 그리고 모든 개인이 지녔고 지녀야 하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필요하며 활용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희망이다라고 짧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희망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정확한 단어를 제가 말하지 못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아무튼 여러분 개인도 누군가의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부디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달라. 그런 부탁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쇼츠라든지 아니면 댓글 창작물에 돌아다니던 내용과 다른 진짜 프란치스코의 삶을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의 삶을 알려줬다고 보거든요, 이 책이. 왜냐면 진짜 내용이 좀 다른 게 많아요. 창작물이나 아니면 어디 유튜브 쇼츠나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예시가 뭐냐면은 아직 종교에 기이하지 않던 시절 약혼녀에게 청혼하러 가는 길에 성당에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신부의 길로 걸었다고 하는데 그거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자서전에 누가 그런 소설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라고 해요. 자신은 그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어느 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길에 성당을 들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에 기이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콩클라베 끝나고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다는데 이제 추기경들에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콩클라베 끝나고 한 게 아니고 정확히는 콩클라베 끝나고 이제 교황으로서 인사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회식이라고 하나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마지막 회포를 여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배사로 주여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다르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적어도 유튜브에서 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걸 읽고 뭘 느꼈냐면 자료 출처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직위하고 이름을 걸고 말하는 채널이 아니면 믿지 말자라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교수 채널이라든지 어느 학자분 채널이면 자신의 이름하고 직함을 걸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채널은 그냥 믿지 말자를 더더욱 확실히 느끼게 해줬었습니다. 진짜 다른 내용이 꽤 있어서 놀랐어요. 제가 아는 것과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내용들이랑 특히. 아무튼 희망은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자유라는 개념과 가치관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천사를 겪었나를 알게 해줍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이제 기독교가 탄생하고 그리고 르네상스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고 근대에는 또 어떻게 바뀌었고 현대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 말합니다. 그리고 왜 자유는 현재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가도 말하고요. 결국에는 현대의 자유는 우리가 찾던 자유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유용한 자유가 맞는지 만약 바꾼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다고 저는 여깁니다. 좀 더 말하자면 결국에는 이 책은 역사 플러스 철학이면 역사에 더 가깝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도 자유라는 개념은 사실 시대마다 다르게 바뀌었고 이는 기존 자유를 싫어하는 이에 의해 탄생했거든요. 어느 자유가 더 우월하느냐가 아닌 각 사회 제도, 가치관, 환경 따라 달라진 거죠. 지금 우리가 따르는 자유 제도는 누구를 위한 자유 개념인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자유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평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개념은 결국에는 시대마다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기존의 개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부족하다 느껴서 아니면 새로 도래한 사회 체제에 맞지 않다 느껴서 이제 바뀌어 왔다는 건데 이 책을 통해 그 내용을 잘 말해줍니다. 결국에는 어느 자유가 더 우월하냐, 어느 자유가 더 자유롭냐 이런 건 없다. 그냥 말 그대로 각 사회가 따르는 이데올로기,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를 잘 보여줬다고 봐요.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이 책을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재밌고 유익한데 아쉽게도 판매 성적이 저조해 좀 슬펐습니다. 제가 이 책이 사실 정가는 좀 비싸서 알라딘에 중고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자유라고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판매량 순인가 베스트 순으로 딱 했을 때 12페이지인가에 나옵니다.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뭐 자유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제목의 책들도 오히려 앞 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책은 진짜 너무 뒤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느꼈는데 부디
혹시 제 지금 영상을 보시고 흥미를 가지셨다면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정말 재밌게 읽었고 아쉬웠어요.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자유라는 개념 변천사를 통해 자유를 다시 보게 해줄 책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책은 자본과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책은 진짜 두꺼워요. 진짜 두껍고 어려우니까 독서가 익숙치 않으면 절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읽지 않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 읽는 게 익숙치 않으시면 읽지 마시고요. 진짜 내공을 기르고 읽기를 바랍니다. 1297페이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용도 아득하고 예시도 아득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자본, 즉 소득과 재산 등의 내용과 그리고 이데올로기, 그 사회의 가치관 등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납득시키고 보완시키고 변화시키고 했는지 그 과정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 소득의 격차라든지 재산의 격차라든지 아니면 빈부 격차라든지 그런 자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그 사회 이데올로기의 가치관과 체제는 그걸 납득시키기도 했고 보완하기도 했고 어떻게 구조화를 시켰느냐, 그런 과정을 말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가 토마 피케티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프랑스가 특히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프랑스가 당시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어떤 경제학 관련 그런 기록물이 좀 더 오래 보관돼 있어서 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 보니 프랑스 예시가 특히 좀 많이 나온다고 여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한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닌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기 위한 책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결법은 못 줘요. 그래도 생각은 하게 해준다고.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바꾸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적어도 하게 해준다. 그 정도는 말하는 책이다. 이 저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데 두 책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두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느 시대든 불평등을 정당화 구조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든다. 결국 인간은 자신의 사회와 삶에 의미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이데올로기를 만듦으로써 그 사회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고, 이게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시민의 권리 선언인데 여기 이제 제1조에 뭐라 나오냐면 사회적 차별을 오직 공익의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두 내용이 진짜 21세기 자본과 이데올로기 두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큰 주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시대의 불평등을 정당화 구조화를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를 왜냐면 못 만드는 순간 사실 소수의 지배자는 다수의 피지배자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사회와 격차를, 불평등을 합리화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불만을 가져서 위쪽에게 칼날이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당화 구조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를 만드는데 실패한 경우의 결과가 결국엔 프랑스 혁명이었잖아요. 결국엔 혁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언제나 지배자들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불평등을 정당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만드는 게 필수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이데올로기와 자본은 어떤 흐름과 상관관계가 있었는지를 말하는 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데올로기는 균열과 갈등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탄생시키기도 하고 극복하게 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지금의 우리의 균열과 갈등과 불평등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거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냐에 따라. 지금 이데올로기 형태는 과거 이데올로기 형태에 반발해서 탄생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자유에도 말했듯이 결국 이데올로기 역시 기존 이데올로기에 불만이 가지는 순간 그 반발로 인해 탄생하거든요. 결국 현 사회는 과거의 반발로 인해 탄생했다고 정의가 가능한데,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얼마나 불평등, 신분, 자본과 연결되며 앞으로 우린 어떤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따라야 하는지 숙고하게 해주는 책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데, 지금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이데올로기가 정말 옳은 게 맞을까? 그리고 나한테 정말 이득이 되는 가치관이 맞을까? 아니면 소수 권력자를 위한 건데 우리가 따라주는 걸까? 혹은 미래의 새로운 정치 형태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거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었다 봅니다. 사실 저는 미래에는 곧 새로운 정치 체제가 좀 발전이 될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AI로 인해서 알고리즘이 급격히, 데이터가 급격히 강해진 시대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아마 새로운 사회가 나올 테니 그거에 맞춰서 정치도 좀 새로워질 것 같고, 그리고 다수의 노동자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회사도 결국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존하면서 충분히 회사 운영이 강해질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동자들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을 이제 저는 충분히 약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정치 체제가 앞으로 미래에는 좀 새로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체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할까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볼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독서에 내용이 있으시면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6권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뽑은 7월 최고의 책은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사실 자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사회 구성 등에 필요한 주요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해당 가치가 어떤 변화를 맞이했고 언제부터 중요했는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자본주의, 번영 등의 이런 가치관은 이제는 우리한테는 떼놓을 수 없는, 그리고 필요한 구성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런 가치관 중 하나가 됐는데 이제 사실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이 내용들이 함께 했던 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읽고 싶진 않죠,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중에 자유라는 주제로 정리한 이
책을.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를 누리기만 하지 말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읽어야 한다고 보고, 언제부터 자유를 외쳤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 지금에 이르렀나 보며 내가 원하는 자유를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읽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주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었거든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순간 그게 떠올라서 이렇게 자유라고 넣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권리라든지 평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내용은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제도화시킴으로써 그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굳이 바꿀 거면은, 혹은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그걸 깊게 생각해보고 좀 더 나에게 맞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자유라는 그런 개념들, 그런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잘 정리하고 생각해보기 위해서라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책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개념에서의 자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내용의 자유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7월 완독한 책 소개를 마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을 보면은 이제 그달 완독서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이 좋았던 적이 크게 없어요. 만드는 데는 수고가 드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 올려보고 한번 반응을 보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올릴지, 아니면은 완독서는 그냥 좀 더 제가 유명해졌을 때 그때 만들어서 올릴지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유명해지면은 내가 뭐 하는지 다 궁금할 테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이번 조회수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될 듯 하고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냄 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